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72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8번부터 시작합니다. 밑줄 친 임금입니다. 자네 들었는가? 임금께서 민무고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하셨다고. 자, 이 민무고 민무질이 누구냐? 바로 여기 중전마마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처남들이죠. 네, 상당히 잔인한 진짜 유책 세력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이요, 이 유책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민무고 민무질 두 처남만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민씨 형제들 두 명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4명의 그 자기 처남들을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를 시킨 것이죠. 네. 자, 하여튼 여기 잠깐 참고로 보자면 임금께서 정도전을 숙청할 때 바로 이 얘기가 뭡니까? 태조 때 1차 왕자연화 말하는 것이었고요. 하여튼 태종의 정책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공신들에게 역군전,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 때 얘기고요. 선지 2번이 답이네요. 주자소를 두어가지고 태종 때 주조한 금속활자는 개미자고요. 여기 옆에 썼듯이 세종 때 주조한 금속활자는 갑인자가 되겠습니다.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입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3번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개혁 추진, 요건 고려 때 얘기입니다. 원 간섭기 때, 즉 임금 앞에 충자가 들어갈 때 충무광이 정치도감 설치했고요. 이 정치도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지 4번 구황 차료를 간행해서 기근의 대비, 자, 이 구황 차료 조선 명종 때 얘기고요. 이것도 간혹 나오는, 종종 나옵니다. 선지 5번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했다. 남이가 30대에도 되기 전에 병조판서가 되고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예종 때죠. 네. 근데 유자광의 고변으로 이래가지고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조선 세조 다음에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갑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료로 그 길 이름 중에 하나로 만리제로라는 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만리제라고 하는 길 이름의 유래가 바로 세종 때 바로 한글 창제에 반대한 사람이죠. 최만리가 살았다고 해서 만리제로입니다. 네. 이 만리제로라고 하는 게 그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서대문, 아니 중구 그 사이 경계 지점에 있는 길입니다. 네. 일종의 고갯길 같은 것인데요. 하여튼 여기서 묻는 문제는 세종이 학문연구, 편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거 바로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이 최만리 이 사람도 집현전 학사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집현전 부재학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군요. 하여튼 집현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지 1번 은대라고 불린 것은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던 승정원이고, 선지 2번 전문강자 칠제, 이건 고려 때 얘기죠. 아까 전에 고려 예종 때 관학 진흥책 중에 하나로 양용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최충이 설치했던 사학이 한창 융성할 때 최충이 설치했던 전문 강좌 구제학정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고려 예종 때 관학 진흥책의 하나로 국자감의 칠제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 자, 고려 3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썼듯이 곡식 출납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조선의 3사, 조선 3사 쓸 때는 숫자 3이 들어갑니다. 조선 3사는 언론기관을 맡았던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현전을 나중에 이게 선지 바로 답이 4번이 답인데요. 선지 4번이 답인데 단종 포기 운동을 계기로 세조에 의해 폐지됐다. 자, 이 단종 포기 운동, 즉 사육신 중에 중심 인물들이 성삼문, 박백년 주로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다 보니까 세조 때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같이 신하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인 경연도 폐지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종 때 가서 이제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홍문관이 여기 선지 3번에 있는 숫자 3이 들어간 3사, 조선의 3사 중에 하나였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근데 같은 발음은 3사지만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 역할을 했던 반면 고려의 3사는 이렇게 곡식 출납 회계, 항상 이 내신 때부터 조선하고 고려 같은 한글 발음 3사의 기능이 다른 거 항상 문제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 찾았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대사성 얘기 나오면 요거 성균관의 직제죠. 대사성을 수장으로 해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성균관. 네.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20번도 밑줄진 전하 제기관, 즉 어느 왕의 정책을 찾는 겁니다. 자, 볼 거 없고요. 맨 끝에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왕 때 악학개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종 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 시무 28조 12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조선 9대 임금 성종에 대해서도 단독 문제가 나왔네요. 하여튼 조선 9대 임금 성종 때 악학개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법전이 있죠. 경국대전 완성, 그게 선지 2번에 있습니다. 경국대전 완성, 악학개범. 또 하나 들자면 국조 오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학개범, 경국대전, 국조 오례, 그러니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조선에 있어가지고 법, 그리고
예, 그런 삼위일체가 다 완성이 된 것이죠. 성종 때.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서술되었다. 이거는요,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때 김장생이 만들었습니다. 가래집남. 선지 3번,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 자, 동문휘고는 정조 때 만들어졌고요. 선지 4번, 탕평비는 영조 때 세웠죠. 영조, 정조 다 탕평책을 실시한 건 똑같지만 탕평비석을 세운 건 영조만 세웠고요. 선지 5번,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 대립했다. 이게 바로 선조 때 동인하고 서인으로 최초로 붕당이 갈라지게 된 계기죠.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립한 거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갑니다. 21번은 이 사건의 시기, 연표 문제입니다. 자, 자료는 지금 조선 인종, 즉 중종 다음이 인종인데 여기 썼듯이 인종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 죽었고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명종이죠. 네, 여기 제가 명종이라고 썼습니다. 어차피 명종 때 이렇게 인종의 죽음은 윤, 원형, 유님 등 위적 간의 대립, 권력 다툼으로 피해 입었다. 바로 이 사건 위적 간의 싸움이 벌어진 사화,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명종 때입니다. 여기서 윤, 원형은요, 바로 명종의 위척이고 윤임은 인종의 위척입니다. 그래서 윤임 보고 이런 인종의 위척 보고 대윤이라고 불렀고 윤원영 같은 명종의 위척, 이때는 아직 명종의 어머니 즉 문정대비가 살았을 때니까 당연히 명종의 위척이 이기죠. 네, 윤원영 등 명종의 위척 보고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을사사화니까 명종 때니까요. 이 선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바로 기묘사화 라구간 왼쪽이 중종 때 기묘사화니까 조광조 일파가 피해를 입은 사건, 바로 라구간하고 선조수기 사이, 바로 라구간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맨 왼쪽이 이시의 난은요, 바로 세조 때의 난이었고, 맨 오른쪽 끝에 이괄의 난은 인조가 즉위한 바로 다음이었죠. 1624년 바로 인조 반정의 농고 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22번 갑니다. 22번은 조선 사절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느 나라로 가는 사절단인지 보겠습니다. 1748년 에도막부 요청, 바로 일본이네요. 에도막부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 그럼 통신사죠, 통신사. 그럼 조선 통신사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연행사란 이름으로 간 사람들은 바로 청나라에 보낸 사람들이죠.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영경이라고 불렀고 거기 가는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선지 4번, 이게 명나라 때랑 대비가 됩니다.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조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천사 의미가 천자가 있는 나라에 조공 바치러 간다. 그런 의미로 조천사고요. 그래서 그 명나라 사행을 다녀온 여정을 남긴 책 이름이 조천록입니다. 청나라 갔다 온 책 이름은 연행록이라고 불렀고 명나라 갔다 온 책 이름은 조천록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명나라에 비해 가지고 청나라는 좀 오랑캐 나라라고 얕잡아보는 의식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하고 4번은 다 중국에 대한 사절단 얘기니까 땡이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이것도 일본에 보낸 사람들은 맞는데 이게 제가 썼듯이 개화기에 조사 시찰단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강화도 조작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보낸 수신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암행어사란 형태로 해가지고 일본의 선진문물 배워오라고 하면서 바로 개화기 시기에 1881년 보낸 사람들 조사 시찰단입니다. 네, 그리고 선지 3번, 민영익, 홍영식, 서광번 등이 참여한 바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체결한 다음에 1883년에 미국에 보낸 보빙사의 멤버들이죠. 민영기, 홍경식, 서광범. 물론 이제 바로 다음에 갑신정변 때 대립하게 됩니다. 네. 자, 하여튼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네요. 이 통신사에 대한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게 1, 2, 3, 4번은 다 이 통신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겠습니다. 다 이렇게 통신사 행렬을 길게 기록으로 남겨뒀으니까 당연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겠죠. 네. 그렇게 편안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3번은 조선 전기 회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제 강희한 특별전. 자, 바로 조선 전기에 이제 이렇게 유명한 화가 강희한의 작품인데요. 강희한 하면 고사관수도 아니겠습니까? 고사관수도 그림만 식별할 줄 알면 됩니다. 바로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선비가 물을 내려다보는 그림. 고사관수도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수는 1점짜리고 답은 찾기가 쉬운데요. 좀 생소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생소한 것들이 지금 1번하고 3번인데요. 먼저 1번 그림은요. 이게 전기라고 하는 화가가 쓴 매화 초옥도입니다. 매화 초옥도. 자, 근데 이게 지금 강희안이 조선 전기 때 화가라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선지 1번을 이름이 전기인 사람을 화가를 냈습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화가는 이름만 전기구에 활동한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19세기 때 이렇게 매화 초옥도를 지었고요. 네. 자, 그리고 선지 2번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신윤복의 월하정인이고요. 달빛 아래에서 애인 만나는 장면. 선지 3번은 김홍도 그림입니다. 보통 김홍도 하면은 풍속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끔 이런 산수화도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이 이름이 좀 깁니다. 송석원 시사 야연도인데 바로 송석원 시사가 뭡니까? 바로 조선 후기 때 시를 짓는 사람들, 시 동호회 모임을 시사라고 불렀죠. 송석원과 그
시동호회 멤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석원과 시동호회 멤버들이 야외에서 파티하는 장면, 그걸 그림으로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하여튼 이 1번 선지하고 선지 3번에 나온 그림, 뭐 최근에 잘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아주 오랜 시기 전에, 즉 뭐 이른바 고급이라는 명칭으로 시험이 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선지, 그리고 5번은 바로 이건 좀 종종 나오죠. 바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중에 하나, 금강전도였습니다. 네, 24번 갑니다. 24번은 창작 뮤지컬을 자료로 주면서 전란을 찾는 겁니다. 어느 전란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키워드가 나오네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전란을 끝났습니다. 바로 병자호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참고로 보자면 이 비운의 공주, 의승공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식 왕의 딸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청나라 섭정왕의 요구로 조선 국왕의 양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청나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이 섭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홍타이지 뒤를 이어가지고 순치제라고 어린 황제가 왕이 됐고요. 이제 바로 순치제의 삼촌인가 그 누라치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삼촌이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도르곤인데 바로 도르곤을 가리켜서 섭정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공주를 보낸 조선 국왕이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도 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청나라 요구에 대해서 자기 친딸은 절대 안 보냅니다. 그래서 먼 친척 중에서 하나 이렇게 좀 희생양이 될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양녀로 삼아가지고 공주라고 이름 붙이고 청나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하여튼 병자호란 얘기인데 뭐 마침 비운의 의승공주 얘기가 나왔길래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이건 세종 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선지 2번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 자, 요것도 청나라 그 전신 후금에 대한 것이긴 하죠. 하여튼 요건 병자호란 그 중이 아니고 그 앞에죠. 네. 그리고 왕은 효종도 아니고 광해군 때였고요. 하여튼 광해군이 이른바 중립외교라고 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 편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물론 명나라 요청에 의해가지고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습니다만 적당히 눈치 봐서 후금에 항복했죠. 이때가 1619년 광해군 때가 되겠고요.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바로 병자호란 때 뭐 맨날 다 전투 패한 것 같지만 또 나름 한두 개는 이긴 전투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김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병마 절도사인데요. 왕의 그 구원 요청에 호응해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광교산, 수원 근처죠.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 병자호란 때 종종 나오는 승리한 전투입니다.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답 3번이고요. 선지 4번.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다. 이건 임진왜란 때고요. 선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립장군, 바로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지만 패했죠. 이건 초기죠, 초기. 부산 동래성이 뚫린 다음에 한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왕은 신립을 믿고 보냈습니다만 배수의 진을 잘못 쳐가지고 결국 다 대패하고 한성으로 금방 뚫리게 된 것이죠. 네, 이건 초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4번, 5번 임진왜란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갑니다. 네, 25번은 조선 후기에 수지체제 변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에 대한 설명인데 딱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박납의 폐단을 없애고자 선해청을 두고 이 법 실시할 것을 이원익이 주장했습니다. 바로 대동법이죠. 네, 특산물 내는 걸 대신 쌀이나 동전, 뭐 배로 바꾸자. 바로 근데 여기 쭉 박납의 폐단을 계획하고자 한 인물, 즉 특산물 내지 말고 쌀이나 돈 같은 거로 내자는 주장을 이원익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선조 때 이이나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장을 했고요. 이원익이 이제 처음 주장을 한 게 광해군 때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부터 먼저 실시를 했고 그 다음 나온 인물이 김육입니다. 효종 때 이제 김육이 또 건의를 해가지고 충청도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동법에 대한 거 하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늘 짝으로 나오는 선지가 바로 공인의 등장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특산물 내던 걸 돈이나 쌀로 바꾸게 하니까 그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관청에 필요한 특산물들 사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공인, 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항상 대동법 공인 짝이 되는 개념입니다. 선지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이거는요 바로 균역법이 아니고 이제 균역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양반은 요리조리 군포 안 내고 있었는데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양반한테도 군포를 내게 하는 제도가 호포제고요. 선지 2번 토지 1결당 쌀 두둑 2두 결작. 자, 결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지 4번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서 선무군관포, 다 이런 것 결작하고 선무군관포 이거 균역법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제도로 뭐 결작, 선무군관포, 선박세, 어장세 그런 것들 나왔습니다. 또 선지 3번 전세를 풍용에 따라 구등급 차등 과세. 이거는 조선 전기 때 세종 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연분 구등법 풍용에 따라서 9등급 했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인조 때 가서는 영정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26번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건데요. 이 인물 그림만 봐도 금방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바로 서인 또는 노론의 거목이라고 해야 되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이 지금 외딴 섬에 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유배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주도에 유배가 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나는 희빈 정씨의 소생을 바로 나중에 경종이 되는 사람이죠. 왕자로 정한 데에 반대하다, 원자로 정한 데 반대하다가 이곳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충 말씀드리면 이 기축봉사라고 하는 게 효종이 즉위했을 때 바로 1649년입니다. 항상 기자로 시작되는 해는 구자로 끝나죠. 숫자 9. 그래서 효종이 즉위했을 때 이렇게 명예에 대한 의리 강조하면서 북벌 주장하는 게 바로 기축봉사입니다. 이때 효종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시열이 활약한 때가 바로 선지 1번이 답입니다. 효종이 승하한 다음에 이제 기해예송, 바로 현종이 즉위했을 때 그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송시열이 주장한 것이 기년설입니다. 기년설. 근데 한능건 시험은 정식해서 예를 들어서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이 아니고 그 반대 개념이 참채설이거든요. 기년설은 상복 1년 입어야 된다. 또 반대로 참채설은 3년 입어야 된다. 이건 남인이 주장한 것이고 기년설은 송시열 같은 서인이 주장한 것인데요. 하여튼 서로 남인과 서인 주장을 바꿔치기 하고 그런 건 시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이 아니고 다른 설이 아닐까 그렇게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고요. 하여튼 송시열, 기해예송 요까지만 하면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효종 때는 기축봉사에서 북벌 주장했고 또 효종 죽었을 때는 현종한테 또 기년설 주장했고 즉 자의대비께서 1년 동안 상복 입어야 된다. 이런 서인 주장했었고요. 거기 반대로 남인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주장이 더 훨씬 효종을 더 높게 치는 거죠. 지위를.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배경은 이제 효종을 원래 인조의 둘째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복림대군. 근데 그렇게 둘째 아들을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왕이 됐으니까 첫째 아들을 취급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 또 배경에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효종이 왕이 된 거에 대한 정통성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송시열이 이렇게 현종에 즉위했을 때는요. 그 기해예송에서 이렇게 1년 입을 걸 주장을 했고요. 네, 제가 썼습니다. 현종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귀양가게 된 계기 이것이 지금 희빈 장씨 얘기 나오는 건 숙종 때죠. 네, 그 현종의 아들 숙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송시열이 귀양가게 된 계기 즉 그 희빈 장씨의 소생을 아들을 원자로 세우면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물러난 그 사건 바로 갑술왕국이 아니 기사왕국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기사왕국 1689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교롭게도 송시열은 그 기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좀 사주팔자상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축봉사도 그 1649년 그리고 기해예송도 또 기자로 끝나는 1659년 또 숙종 때 기사황국도 이렇게 귀양가게 된 것도 기자로 끝나는 1689년 이렇게 기자로 시작돼서 구자로 끝나는 그런 해에 지금 항상 이런 큰 일을 하시네요. 네, 하여튼 송시열에 대한 거 답 찾았습니다. 네, 나머지는요, 설사 이 송시열이 기해예송에서 이런 주장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들은 워낙 송시열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아, 이 송시열이 이렇게 희빈 장씨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거에 반대해서 제주도를 귀양간 얘기가요, 앞전에 69회 시험에도 한번 26번의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지전설, 즉 지구가 돈다고 주장한 그 의산문답 집필한 사람은 홍대용이고요. 선지 3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한 사람은 정제두고, 선지 4번 추사체는 김정이고요. 선지 5번 또 양반전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1번 답이 쉽습니다. 자, 도고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특히 비변사가 이렇게 도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 시중 시세 조종해서 홀로 이익을 취하는 이 패턴 바로 이거 매점 매석으로 독점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변사가 원래 변방에 이렇게 비상한 일, 국방에 관한 거 담당하라고 임시기구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사람들 독점으로 장사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만큼 조선 후기 때 많이 권한이 세졌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그런 자료고요. 하여튼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바로 선지 1번이 답이네요. 이건 고려 때 얘기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가 된 거는 고려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답 쉽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 보면요. 뭐 상품작물, 보부상, 모내기법 확대, 설점 수세제 5번 선지 같이 민간의 광산개발 허용 다 이거 자료 보지 않더라도 이게 옳지 않은 것만 막 유의하면서 선지들을 보더라도 답이 1번인 거죠. 조선 후기가 아닌 거 금방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갑니다. 28번 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딱 이쯤 위치가 영조나 정조 때가 나올 위치인데요. 자, 역시 무예도보 통지 책이 나오고 이 무예도보 통지가 뭐냐면은 장용영의 훈련구자라고 합니다. 자, 장용영 하면은 정조가 만든 왕실 친위부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정조 임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무예 도보 통제를 편찬한 사람들, 이덕무, 박재가, 박동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자료가 주어진 게 버스,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면요. 제가 썼듯이 수원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버스 타면 이 버스 차창으로 이렇게 가상현실 해가지고 뭐 정조 때 이런 무사들이 무예 도보 통제에 따라 가지고 무술하는 그런 그림들이 쫙 스쳐 지나갑니다. 네, 지금도 수원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버스의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제가 2년 전인가 그 고2 한국사 모의고사에 똑같이 이런 자료가 나왔길래 제가 그냥 참고 삼아가지고 그 홍보 영상을 같이 그 사이에 섞어서 올렸습니다만 별로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오늘 한등검 시험에서도 이렇게 같은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원버스 홍보 영상을 굳이 뭐 중간에 끼워 넣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조에 대한 거 찾아보면 금방 답 찾았습니다. 선지 4번 바로 도서관 역할을 했던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이 검사관을 두어가지고 서울 출신 학자들 기용했습니다. 바로 서울 출신 학자들 이미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덕무, 박재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유득공, 발해고 지은 사람, 이런 학자들을 많이 기용해줬죠. 네, 다른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백두산 정계비 세운 사람은 바로 숙종대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뭐 경계를 뭐 이쪽은 압록강, 저쪽은 토문강 했는데 토문강이 어딘가 따라가지고 또 견해가 대립됐다고 했고요. 바로 백두산 정계비 숙종대고요. 선지 2번.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사업무 담당하겠다. 자,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하는 건 요 간혹 나옵니다. 바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삼군부를 부활시켰고요. 선지 3번. 법전 중에서 속대전은요, 영조대 편찬한 것이죠. 정조대 편찬한 법전은 속대전이 아니고 대전 통편입니다. 즉 경국대전과 속대전 공통된 것을 모아서 편찬했다고 그래가지고 대전 통편, 그렇게 이름 외워두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지 5번.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내편, 이건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 문제 갑니다. 29번은 개화기 신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아마 처음 발간된 창간된 차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신문들 짝짓는 겁니다. 가나다라. 먼저 선지 기억을 보겠습니다. 한성순보가 정부에서 발행한 순한문 신문이고 최초의 신문이기도 하죠. 바로 1883년 방문국에서 발간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선지 니은, 아까 독립신문이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됐다. 즉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주도, 이것도 니은 맞습니다. 그럼 벌써 답 나왔네요. 기억 니은 확실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 디귿 보면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 이건 동아일보죠.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땡이고요. 선지 리을,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됐다. 자, 이게 원래 한성순보는 열흘 만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고, 한성주보, 이제 나중에 위클리 한 주에 한 번 발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성주보. 이 한성주보 때 1886년 때 바로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리을도 땡인데요. 설사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 니은이 일단 먼저 확실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문들 순서가 차례대로 나와 있고,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돼서야 창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대한매일신보는 제일 짝으로 많이 나오는 게 국제보상운동 등 뭐 지원인데요. 하여튼 제일 나중에 창간된 신문이 상업 광고를 이때 가서 처음 게재했다. 이건 좀 잘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 단계에서 이미 벌써 상업 광고가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 뒤늦게 대한매일신보 때 가서야 비로소 상업 광고가 처음 나왔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리을은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0번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성주보에 최초로 1886년도에 상업 광고가 게재됐다고 하는 거는요, 최근 나왔던 것이 64회 시험 때 34번 1번 선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0번은요,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이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자, 조항들이 있고 나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나가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최근에 종종 나왔던 방공령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세 납부가 들어있고요. 관세 납부가 들어있고,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상대는 일본인데요. 여기 또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바로 조선국에서 이렇게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라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한테 통지해야 된다. 바로 이거 방공령의 근거 규정을 규정한 거, 근거 조항을 규정한 거, 바로 1883년에 체결되었던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이 조일 통상장정의 특징이 이렇게 관세 얘기가 나왔고요. 이 원래 강화도 조약 때는 관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조선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조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겠죠. 자, 근데 이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관세 얘기가 들어갔고요. 또 이건
추가해가지고 이런 반공룡의 근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1889년 때 함경도에서 실제로 반공룡을 4개 해서 일본으로 쌀 수출 막았는데 여기서 정한 그 1개월 기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또 의교적으로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죠. 하여튼 일단 1883년 이거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딱 중심만 잡으면 답은 고르기 쉽습니다. 바로 선지 1번 같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은 조일 통상장정보다 한 해 전에 82년에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때가 67회 30번에 똑같이 이거 가나 조항이 주어지고 그때는 사회시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시기 문제가 아니고 그 조항 내용의 공통점 그런 걸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67회 30번에 가가 아마 여기 뒤에도 선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조정 상민 수령 무역장정 조항이 나왔고 이 아마 나 자료로 해가지고 조일 통상장정이 나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드는데 하여튼 이 최근 기출을 봐줬다면 이 반공령 근거 조항이 되었던 조일 통상장정 또 관세기도 나왔던 것 딱 중심 잡으면은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가 많이 생소하죠. 조선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 쌀입니다.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고요.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상당히 일본한테 유리하고 조선한테는 불평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까지 다 강화도 조약에 들어있던 것 같지는 않고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좀 강화도 조약에 후속되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후속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식 명칭이 조일 수호조규니까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은 아니고 86년 그 다음에, 76년 다음에 체결된 1877년도에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하여튼 뭐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란 느낌이 딱 들죠.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강화도 조약 자체는 아니고 또 부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으니까 기왕 나온 김에 또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일 통상장정만 잘 중심만 잡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를 요구했다. 자,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는 건 당연히 이런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간 뒤라고 그렇게 감을 잡으면 당연히 2번은 답이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를 요구한 거는 1903년입니다. 그래서 이 용안포 조차 요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러일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고도 하죠. 선지 3번 영국이 거문도 점령. 요건 또 85년의 일이었고요. 요건 뭐 연도가 쉽고요. 선지 4번 일본군과 문효호가 영종도 공격. 이건 또 강화도 조약의 체결 전이니까 설사 가를 강화도 조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운용 사건은 그 전이니까 이것도 4번도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조약 맺었다. 자, 이거를요, 청나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대뜸 조정 상민 수능 무역작전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모군란 직후니까, 82년에 체결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나보다 앞이긴 하죠. 근데 조정 상민 그게 아닙니다. 또 조정 상민 수중 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들 마음대로 서울 드나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등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 이미 나라 이름이 조청이 아니고 한청이니까 이미 대한제국 수립 이후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청해에 이제 더 이상 종속된 입장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청 통상조약하고 조정 상민 수중 무역장정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청 통상조약은 1899년에 체결됐고요. 아마 이렇게 한번 나온 이상은 또 아마 머지않은 시험에 또 한 번 조항 내용이 나오든지 또 한 번 이런 개념이 나오든지 나올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청 통상조약은 1899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31번입니다. 밑줄근 사건 이후입니다. 자, 사건 내용 보니까 평양 대동강에 최초로 좌초한 미국 상선에 승선한 사람들 살해당했고 배가 불살라졌다. 자, 미국 사람이 볼 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게 아마 미국 제독 슈펠트가 보낸 거네요. 네, 수사 총명 슈펠트가 보낸 것인데, 자, 이게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대동강 쪽으로 미국 배가 거슬러 와가지고 또 막, 조선 사람들 구타하고 뭐 그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너럴을 침몰시키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하여튼 제너럴 셔먼호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병인양요가 있던 그 해입니다. 1866년의 사건인데 이제 그 바로 직후에 미국이 보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5년 후에 1871년 신미년에 바로 보복하러 들어온 사건이 신미양요죠. 그 얘기가 지금 선지 4번입니다. 또 신미양요 하면 또 대표적으로 조선군에서 활약한 분이 어제연 장군이고요. 또 장소는 광송보, 늘 짝이 되는 장소 인물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어제연, 광송보, 답 4번이 되겠네요. 선지 1번 홍경래 나는 1811년이었고요. 바로 서북민 차별에 저항
개왕해서 순조 때고요. 선지 2번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말기죠. 1862년이고 선지 3번 황사현 백서 사건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사현 백서 사건도 순조 즉위 초기죠. 바로 1801년에 대대적으로 천주교도를 탄압했던 신유 박해가 있은 이후에 이제 황사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외국 군대한테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외국 군대를 좀 조선에 출병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황사현 백서 사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박해 직후입니다. 그리고 선지 5번 청해 요청으로 나선정벌 즉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데 가서 조선에 조총부대 파견한 사건입니다. 바로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나선정벌 효종 때. 그 다음 32번 갑니다. 32번 이제 두 개의 그 만화 같은 말풍선이 있고 그 사이 시기에 이를 묻는 것입니다. 왼쪽 말풍선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호가 귀국했다네. 며칠 전 뭐 이렇게 임명돼서 총리 대신 김홍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주도한다는군. 바로 이거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정부는 박영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르죠. 1차 갑오개혁 때는 김홍집이 군국기무처 총재가 돼서 개혁을 주도했고요. 근데 박영호가 왜 귀국했냐? 자, 이게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 계기가 갑신정변 이후에 망명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일본의 백이 든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백이 어떤 계기로 든든해졌습니까?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추진한 개혁이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차 갑오개혁 때는 또 주도한 내각이 김홍집, 박영우 공동 내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오른쪽을 보면 이건 을미개혁이죠. 금방 단발령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갑오개혁하고 을미개혁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 왕비가 시해된 의미사변인데 이건 뭐 그런 의미사변 안 나왔고요. 아마 2차 갑오개혁 때 조치가 답이 되네요. 선지 5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부를 주도한다더군. 아직 2차 갑오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니까 2차 갑오개혁 내용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답이 될 만한 건 요거밖에 없네요. 선지 1번 과거제가 폐지가 된 건 1차 갑오개혁 때고요. 선지 2번 호포제 실시된 거 아까도 25번 1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대원군 때 양반한테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 실시했고요. 선지 3번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또 서울에서 즉 정부 내에서 이 동학군의 그런 개혁 요구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교정청인데 이렇게 1차 갑오개혁이 시행되면서 즉 군국기무체가 설치가 되면서 교정청은 폐지가 됐죠. 하여튼 요거는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보다 전의 얘기고요. 선지 4번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었다. 이건 개화기 때 통립기무함을 있을 때입니다. 바로 1881년 때고요. 특히 어렵게 시험 나올 때는 그 이영의 이름이 또 주어질 때가 있죠. 이영의 이름은 무이영하고 장어영입니다. 원래 조선 후기 때 그 서울과 그 외곽을 방어하는 오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 그게 원래 오군영 이름이었고 1881년도에 통합된 이영 이름은 무이영하고 장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3번 갑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을 묻는 건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이게 첫 번째 부안에서 백산에서는요 4대 강령 발표했고 또 아래쪽 보면은 그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이시기의 일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주의하라고 썼습니다. 사이시기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백산에 대응하는 이 사건 또 황룡에 대응하는 이 사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산에서 4대 강령 공포한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사이시기를 묻는 거라고 오해하게 되면 좀 답이 많이 헷갈립니다. 거의가 사이시기 일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선지 1번도 마찬가지죠. 농민군이 일단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 맺은 게 선지 1번이니까 이것도 사이시기긴 합니다만 그 황룡에 대응되는 건 아니죠.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는 전주고요. 전주 화약. 선지 2번 최재우가 여기 제가 또 썼습니다. 바로 전주 화약을 맺은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서울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했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집강소 설치했죠. 항상 전주 화약 다음에 교정청, 교성과 집강소 늘 키워드로 같이 따라 나오고요. 선지 2번 최재우 바로 동학을 창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재우가 처형당했습니다. 이건 1864년 일이니까 한참 먼저 일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처음 시작이 된 게 이렇게 교조 최재우가 혹세 무민회조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달라 교조 신원운동으로 처음 시작이 된 것이죠.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광군을 지휘한 사람이 홍계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여튼 광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한 거니까 황룡촌 전투하고 컨셉이 맞겠습니다. 이게 한능검 시험 문제 내신이 아니라서 이 광군을 지휘한 사람이 홍계훈인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 바꿔치기 할 그런 염려는 없으니까 홍계훈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광군 상대로 승리했다. 그거 가지고 답을 3번 찾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지휘한 광군이 아닐까 혹시 의심스러워가지고 4번, 5번을 보더라도 이게 황룡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네.
황룡천 전투에 맞는 것이 없죠. 선지 4번, 이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가 된 거는 당연히 우금치 전투 이후고요. 선지 5번,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하게 만석고 파괴. 이건 처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고부밀란 단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백산 4대 강령보다 앞입니다. 고부밀란 때니까요. 네, 그 다음 34번을 보겠습니다. 34번은 구한말 의병 활동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 의병장 고광순 좀 낯선 인물입니다만, 고광순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이 의병의 계기가 된 것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강제 해산으로 의병 활동이 고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정미의병이 발전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 선지 1번 나왔습니다. 13도 창의군 결성했다. 그리고 또 13도 창의군이 모여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또 추진하게 되죠. 물론 중간에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다 서울 진공작전 다 항상 연결되는 키워드들이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 한중연합작전 성사했다. 이거는 만주에서 일제가 만주 사변 일으킨 다음에 이제 조선인 독립군 부대하고 또 중국 의용군하고 같은 연합전선 편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선지 3번, 효익군이 태인에서 걸기한 건 을사의병이고요. 선지 4번, 고경명, 자 같은 곳이긴 합니다만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때는 임진왜란이고요. 지역은 금산입니다. 아까 전에도 24번 4번 선지에 조원이 금산에서 활약했다 나왔습니다만, 그 조원, 고경명 다 금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임진왜란 의병장들입니다. 선지 5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역시 이건 봉오동 하면 1920년이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한독립군은 말 그대로 독립군이지 또 의병 차원은 아니죠. 그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밑줄친 개혁의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2차 갑오개혁하고 1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렇게, 을미개혁 별로 아까 안 나왔었죠. 나왔으니까 하여튼 개혁 내용 나오면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중에 하나죠. 역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에 구본진참, 즉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한다는데, 거기서 옛것은 바로 전제군주제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게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에, 즉 대한제국 시기에 펼쳤던 여러 가지 개혁 조치,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 늘 잘 나오는 게 바로 지게발급한 것이죠. 소유권 확인해주는 지게발급, 또 그걸 담당한 관청이 지게아무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지 1번, 홍범 14조, 아까 2차 갑오개혁 할 때 교육 입국조서 반포했습니다만, 같이 이제 그때 늘 잘 나오는 것이 2차 갑오개혁 하면은 교육 입국조서 홍범 14조 늘 잘 나오는 짝입니다. 그 다음 선지 2번, 공사노비법 혁파, 즉 공노비 산업이다, 노비 신분제도 없앤 거죠. 이건 1차 갑오개혁 되고요. 선지 3번, 신식군대 별기관 창설, 이건 바로 통립기무함을 있을 때입니다. 1881년도고 81년 때고요. 다음에 이모군란 때 결국 폐지가 됐죠. 선지 4번, 근대 교육기관 유경공원 설립했다. 즉 양반증 자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어 교육했던 것, 유경공원인데요.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졌다가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선하고 대한제국까지 봤고요. 또 다음 영상이 이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 남았는데요. 한 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